자, 이번에는 교재 23페이지에 13번 73의 기출문제 제무에게 13번 강의는 단기 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 수는 100주고 주당 임액 금액은 5,000원, 주식 발행가액은 4,000원, 주식 발행 직접 원가가 10,000원이 발생하였다. 신주 발행비죠. 이거 신주 발행비. 주식을 추가 발행하기 전 재무상태표당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5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 100주에다가 5천 원이면 50만 원이고 주당 발행가액은 4천 원이고 4천 원에 100주면 4천 원에 100주면 40만 원이죠. 근데 신주 발행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00원이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현금 등이 들어오는 거는 39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40만 원을 받고 10,000원을 주나 처음부터 빼고 받나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그러면 11만 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추가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얼마였고 5만 원이었고 추가 발행 후 추가 발행 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추가가 됐으니까 11만 원 추가됐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추가 발행 후 발행 차금이 16만 원이 되는 겁니다. 16만 원이 되는 거고 어떤 거? 그리고 신주 발행비는 발행가의 차감 항목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처음부터 빼고 받든 그지 바꿔주던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13번 답은 3번이고 14번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목적 적합성의 화보 속성 우리 주요 질적 속성에는 목적 적합성 얘는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 적합성의 이 하보 속성은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이고 신뢰성의 하보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죠. 그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된다. 얘가 무슨 성? 적시성. 재무정보가 특정 이용자에게 치우치거나 편견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뢰성 중
중립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지? 예, 특정 이용자한테 치우치게 편견을 입혀서는 안 된다. 중립성. 회계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가져야 된다. 예측 가치. 회계 정보의 당초 가져둔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것은 피드백치.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14번 답은 2번이고. 1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내고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감목으로 해서 자본금의 차감 계정을 표시한다. 자본금의 차감 계정이 아니라 자본 조정이죠. 차감 계정이 아니고 자본 조정으로 표시합니다. 2번이 틀렸고 감자차 수호는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 한계 처리하고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하는 금액만큼이 이익이익금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익은 처분 항목이니까 15번 답은 2번이고 16번 다음 중 회사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법을 적용해서 생각하고 액면 이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면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이죠.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율과 시장률 이자율 같으면 액면 발행.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의 차감 항목. 액면 이율과 시장 이율 또는 유효 이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 액면 이율이 시장 이율 또는 유효 이율보다 낮으면 액면이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율이 시장 이율, 유효 이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번 답은 2번이고 17번 명의는 2020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회계 추정을 변경하였다. 2023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취득원가는 200만 원, 감가상각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잔존가치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했을 때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소급법, 전진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입니다.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도록 회계 처리.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럼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그지? 3년간 생각을 한 거네, 그지? 3년간. 그래서 취득원가가 200만 원, 잔존가치가 20만 원, 그래서 180만 원을 4년 동안 나눠주면 1년에 45만 원씩 3년간이니까 135만 원을 생각을 했고 2023년도에는 취득원가가 2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35만 원이니까 지금까지 200만 원에서 135만 원 빼면 남아있는 지금 그 장부가액은 65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잔존 가치가 얼마로 변경되니까 10만 원. 그래서 65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55만 원이 남고 내용 연수가 이제 4년에서 몇 년으로 5년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지? 5년 변경됐는데 변경된 내용 연수 5년에서 상각 연수 3년을 빼주니까 남아있는 연수가 몇 년? 2년. 그래서 55만 원을 2년 나눠주면 1년에 얼마씩? 27만 5천 원씩 되는 겁니다. 변경된 내용에서 5년에서 삼각한 내용 연수 3년. 4년 내용 연수가 2년. 그래서 27만 5천 원 나온다는 거. 해봐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이를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정? 오류 수정이라 합니다. 중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는 중대한 오류를 판단한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중 정기오류 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3번이 틀렸네요.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에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다. 오류 수정은 단기 일괄 처리법 이렇게 표현해요. 전기 또는 그 이전에 회계적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전기 재무제표 제작성하지 않고 음,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영업에 손익 처리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되고 예, 전기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가감 조정합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우리 개정 과목을 치면은 영업의 손익 항목 900번대가 뜨고요. 이게 900번대 코드 번호로 얘기하면 900번대. 중요한 경우는 전기요로 수정손익 미처분 이익인의 가감인데 얘는 300번대 코드 번호 사용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중대한 또는 중요한 오류냐, 예, 중요하지 않은 오류냐, 거기에 따라서 해결 처리가 달라진다는 거. 개정 과목은 전교로 수정이익, 수정손실. 개정 과목. 중요하다고 나오면 300번대, 중요하지 않다고 나오면 900번대. 중요한 경우는 전기 미처분 이념에 가감 조정하고 전기 데모 제표도 제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타 포괄 성인 두 개액이 아니라는 거. 뽑아. 다음자를 이용해서 계산한 총 매출액은 얼마인가? 매출 운임. 매출 운임은 그냥 운반비거나 매출 할인, 매출 한입. 있고, 기초재고 있고, 매출 총익이 있고, 총매입액 있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기말재고. 결국 이거 그 매출원가하고 매출 총익 이용해서 총매출액 구하는 거네요. 그지? 음. 우리 총 매출액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총매출액에서 매출 한입 애놀이 매출 할인을 빼주면 그러면 무슨 매출액이 순 매출액이 나와요. 매출 한입 애놀이 할인이 얼마예요? 매출 할인이 7,000원, 매출 한입이 3,000원. 이게 만 원이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 이익이 9만 원 나오고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가 4만 원. 단기 순 매입액은 단기 순 매입액은 단기 총 매입액 얼마에서 50만 원에서 매입 한출 애누리 할인 매입 애누리하고 할인이 만 원. 순매입액은 49만 원. 그럼 여기도 49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8만 원. 그럼 매출 원가가 4만 원에다가 49만 원 더하면 53만 원이고 8만 원 빼니까 45만 원이 매출 원가고 그 여기다가 매출 원가 45만 원을 넣어주면 순매출액이 54만 원이 나오고 여기가 순매출액이 54만 원이니까 이 금액은 매출 한입 애누리 할인 빼서 나온 거니까 더해주면 55만 원 나오는 그냥 단순히 이제 가로놓기 문제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20번. 20번. 이유는 2023년 9월 1일 비품을 19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송호품비로 잘못 처리하였다. 2023년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동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윤이 해야 하는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다만 감가상각비는 월할 생각한다. 9월 1일에 비품을 송호품비로 잘못 처리를 했대요.
결산 시 장부를 그러면 비품 구입 시 하변에 무슨 분비? 송어분비 19만 원. 대변에 현금 등이 나가고 결산 때 우리가 만약에 감가 생각을 했으면 시드 원가가 얼마고 19만 원. 그지?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만 원이고 18만 원에 내용 연수 몇 년? 5년. 그럼 18만 원을 5년 나눠주면 3만 6천 원. 얘가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 거? 감가? 삼각비가 돼야 되는 거죠. 헷갈리게 나오긴 나왔다. 감가상각비 3만, 이게 언제? 9월 1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곱하기 12분의 단기분이 5, 10, 11, 12. 4개월치? 4개월. 3만 6천 원을 12개월 나눠주고 4개월을 곱하니까 1만 2천 원이네. 1만 2천 원. 1만 2천 원이 뭐 감가상각비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전부 다 무슨 비로? 소모? 손비로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소모, 손비가 얼마 없어지고 19만 원이 없어지고 그치? 예.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만 2천 원이 돼야 되고 저것도 와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럼 비품 19만 원. 그러네. 비품 19만 원. 사변의 감가상각비가 12,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무계획이 12,000원. 그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3번이고 21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당금 수익의 현금 수령, 외상매출금의 회수, 영업용 토지는 그 투자활동이 들어가요. 투자활동. 배당금 수익의 현금 수령, 외상매출금의 회수, 법인세 등의 현금 지급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 들어가고 3번은 투자활동. 영업용 토지 구입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고요. 우리 뭐 투자 활동은 단기 투자 자산, 그다음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흐름이 서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투자 자산, 투자 자산,
유형자산, 무형의 취득 및 처분. 활동. 재무활동은 차입금, 사채, 자본. 관련한 현금으로. 차입금, 사채, 자본과 관련한 현금 흐름이 재무활동.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번 답은 3번. 토지는 유형자산이니까, 그지?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투자활동. 배당금 수익의 현금 흐름이나, 그지? 법인세 등의 현금 지급은 무슨 활동으로 영업 활동으로 본다는 거. 영업 활동으로 본다는 거. 22번. 단기 중 지분증권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만 현재 해당 지분증권 공정거래 수당 8,000원일 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관행증권 분류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것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관행증권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취득원가가 다르죠, 그지? 취득시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이 회계처리가 다르죠.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한 주에 7,000원이면 700만 원인가? 700만 원이고 수수료가 20만 원. 수수료, 비용 20만 원이고 대변의 현금 등이 720만 원이 나가고 매도 가능증권이면 매도 가능증권 720만 원. 현금 등이 720만 원. 결산 때 가면 결산 시 공정가액이 1000주? 1000주 곱하기 그다음 공정단가가 8,000원? 800만 원이 공정가액인데 단기 매매 증권은 7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를 하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수익이죠 수익 6만 원이고 여기도 비용이죠 이거는 비용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 80만 원 증가를 하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80만 원 증가를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얘는 단기 수익이 아니고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단기 매매증권 매도 관련증 시세공과는 다르고 단기 매매증권 매도 관련증 증권 단기 손익도 다르죠, 그지? 단기 매매증권은 20만 원 비용 발생, 100만 원 수익 발생하니까 80만 원만큼 단기 수익이 증가를 해요. 근데 매도 관련증권은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만 증가하지 단기 수익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관련증권의 자본은 동일하게 증가한다. 지금 매도 관련증권은 80만 원만큼 평가액이 발생한 만큼 자본이 증가를 하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20만 원, 비용 20만 원 증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수익 100만 원 증가. 단기 순이익 80만 원 증가한 만큼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도 80만 원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본이 80만 원 증가하는 건 동일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80만 원만큼 자본 증가하는 거지. 기타 부가세인 누계이라는 자본.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이고 매도 과정 증권은 비유동자산이고 그래서 22번 답은 3번이고요. 됐을까요? 23번.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 현재 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하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이게 틀린 거네. 이게 세후 이율이 아니라 세전 이율이에요. 세전 이율. 세후 이율이 아니라 세전 이율이다. 우리 현재 가치 평가할 때 유효율 나오잖아. 유효이자율. 그치? 그게 세전이냐 세후냐 물어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건 다 무슨 이율이다? 세전 이율이다. 세후이율은 알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수입과 비용 다 정리해봐야지 아는 거는. 2번이 틀렸고.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고 명목가치와 현재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를 평가하고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증감 조정한다. 24번. 다음은 2023년에 발생한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 과목은 총 몇 개인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항목이죠. 그지? 자본 항목이고.
매도 관련 증권 평가액도 4번 항목이고, 감자사선도 4번 항목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돈심만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 항목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5번. 중소기업 회계기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재무제표는 비교 형식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가 있다. 그렇대요. 지금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비교 형식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인형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고 그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자 수익은 유저이자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해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우리 그냥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유효 이자법만 적용하는데 지금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정액법도 적용하네. 이자 수익, 이자 비용에 대해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연수학계법은 예,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지금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감가상각 방법 중 연수학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5번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73회 기출문제, 재미에게 이론 문제가 다 끝났고요.